시작하겠습니다. 공주보건약사 두 번째 수업 코로나19 재난 소수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가르친 지 몇 년이 됐는데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제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던 내용이에요. 시작은 고대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토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이 있다 해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죽는 경우가 많았고 시체를 거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동물과 새가 건드리지 않았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묘사했던 장면입니다. 그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했고요. 아테네는 해군이 강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맞붙었을 때 어떤 성벽처럼 벽을 쌓은 다음에 아테네 군인들은 그 안에서 스파르타의 강한 육군들을 싸우지 않는 전략을 택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오랜 시간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려있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역병이 돌고 이게 이 전쟁의 판세를 바꿔놓습니다. 이 장면이 되게 충격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아테네의 경우, 적어도 시민들의 경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종의 장엄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가족이 있는데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죽었고 시체가 여기저기 내버려져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기원전 430년 그리스의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1348년 이탈리아입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잔혹했던 전염병을 얘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거든요.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고 무려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패스트균이라고 하는 걸 몰랐던 때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유행병은 천체의 작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들 인간을 올바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가하신 정의의 노여움에 의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보카치오가 1348년에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이로부터 2년 뒤인 1350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53년에 새로 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남자나 여자나 자기 외에 다른 것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살던 시를 버리고 집도 땅도 친척도 재산도 모두 버리고 다른 토지나 교회를 찾아 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에는 1525년 조선입니다. 중종 19년에 평안도 지역에서 타이포이드로 추측이 되는 전염병이 창궐을 해요. 그리고 무려 25,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중종 당시의 인구를 400만 정도로 추측을 하거든요. 0.5%가 사망했던 어마어마한 병이에요. 근데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중종이 말합니다. 가진 방법으로 다해 제사를 지내고 손을 모아 비는 일을 진행했는데 다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온 도가 거의 빌 것 같아. 무력한 상황이죠. 기존에 이런 인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던 전염병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잔혹하고 무차별적이었다는 느낌이에요. 얼마 전 모 주간지에 교수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질병에는 국경이 없다. 바이러스는 국경, 국적, 민족, 남녀 정치를 알지 못한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침투의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는 얘기는 정치 공세에는 코로나19를 절대 이길 수 없다. 과학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세요. 일견 동의가 되면서 저는 동시에 우리에게 과연 이 말이 가장 유효한 말일까? 라는 고민을 해봐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고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지만은 우리는 무균실에서 모든 게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과 박테리아가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환경 속에서 만나는 거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바이러스는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우리 재난이라는 단어를 요즘 종종 쓰는데요.
2014년부터 이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시에라레온,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각심은 가졌지만 저 먼 나라, 전 세계가 같이 긴장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순간은 다름 아닌 이때입니다. 언젠 것 같나요? 다름 아닌 미국인 2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거죠. 그 순간 세상이 더욱더 떠들썩해졌던 놀라운 만큼. 이 말을 두고서 얘기를 꼭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재난의 정의에 대한 건데,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존 머터가 했던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재난으로 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피해 수준을 정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그 수준은 일단 상대적이어야 한다. 상대적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집은 시장 가치로 따지면 거의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실로 엄청난 손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GDP만으로 피해액을 계산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피해도 손실 규모로만 보면 작은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무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죽었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흑사병을 두고서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흑사병식이 벨기에 한 지방에서 사망치 작성하는 부동산 연구양도 데이터를 분석한 거죠. 이건 뭘 했냐면은 흑사병 유행이 없던 시기와 있던 시기에 사망자의 성비를 계산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성비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유행 시기에 이게 바뀌죠. 흑사병이 유행하는 동안에는 과거와 비교해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쉽게 죽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는 1918년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사망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급 중립적이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너무나 심각한 거였으니까.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250명의 사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회적 계급이에요. 워킹 클래스, 노동 계급이겠죠. 중산층, 부르주아라고 했을 때 사망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명히 워킹 클래스가 제일 높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 집의 방의 개수에 따라서도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납니다. 자,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이야기예요. 그때 지진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초창기에 그 옆에 있는 책을 쓴 저자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375명으로 발표가 됐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37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중국인들이었어요. 미국으로 중국인들이 19세기 중반부터 대규모 이민을 하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여기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1882년도에 어떤 남북전쟁 이후에 나타난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Chinese Exclusion Act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50년 넘게 지속이 됐는데 그 시기예요.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사망은 사망자 숫자에 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고 사망자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낙인이 찍혀있는 집단들은 사망한 인간의 개체 수로 들어가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예요. 옆에는 슈퍼돔에 대피해 있는 사람들인데 존 머터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망자가 빈민이었을까? 노인이 그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뭘까?
슈퍼돔에 모인 슬프고 괴로운 얼굴 대부분이 흑인이었던 이유는 뭘까? 군대는 왜 그리 빨리 투입되었는가? 이건 물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랑은 다르지만은 재난의 시기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었어요. 이 말을 지금까지 드린 이유를 좀 알 수 있겠나요? 우리는 거대한 규모의 재난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역병이 왔을 때, 전염병이 왔을 때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은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역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거의 모든 재난에서 실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모두가 힘들지만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경제적 불평등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건강 불평등일 수도 있고요. 시작은 청도 대남병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정신병과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요양병원도 함께 있는 곳인데요. 초창기 거대한 코호트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100명인데 혹시 이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의 총 숫자를 아시는 분 있나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의 총 숫자는 102명이었어요.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해 6.1%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후베이성의 사망률 3.3%보다도 더 높다는 이야기인 거죠.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있었던 환자분들 102명 중에 84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의료급여는 대체로 누가 해당이 되느냐? 중위소득의 40% 이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인 가족에서 474만 원이고요. 의료급여가 해당되려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89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2019년 기준으로 총 숫자는 2.9%예요. 근데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102명 중 84명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다고 하는 것.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걸 보여준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되게 아픈 글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다행인, 너무나 절망적인 폐쇄병동의 지리학인데, 이번 폐쇄병동 집단 발병 사건에서 너무나 다행이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사실은 폐쇄병동의 경계와 집단 발병의 범위가 일치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양병원도 옆에 있고 다른 병원도 있는데 감염이 확산되기 쉬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확산이 안 됐던 거예요, 거의. 폐쇄병동의 철문 안에 있는 98% 인원이 감염되었지만 인접한 병원으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지난 한 달간 면회 기록조차 한 번 없었다던 그 고립과 폐쇄 때문인 거죠.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까지 이르게 한 신종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애통하죠.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건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데 고민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탈시설 운동이 적극적으로 펼쳐진 지가 세계적으로 40년이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시설 안에 갇혀 있으면서 한 커뮤니티, 공동체, 한 사회 바깥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방역 시스템과 법률의 시스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들이고, 그와 동시에 이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처할 때까지 외부에서는 개입하지 못했던 것들, 탈시설 운동에서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설을 없앤다고 탈시설이 되지 않아요.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시설을 없애는 것과 함께 시설 바깥에 있는 사회가 변화하는 게 중요한 지점일 텐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분들은 재난 시기에 더 쉽게 사망합니다. 작년에 있던 얘기예요. 2019년에 강원 일대 산불이 났을 때 재난방송에서 수호통역을 지원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제대로 된 피난 대피 정보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가격리 문제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건 좀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장애인 차별주의, 비당의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들이 실은 현실에서 얼마나 섬뜩하게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예전에 그 자체로도 잘못된 법이지만은 여성의 성폭행 여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물리적 저항 여부를 기준으로 삼던 시절이 있었어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이 놓쳤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체장애인 여성의 경우는 물리적인, 그들이 말하는 물리적인 저항 자체를 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이 자가격리 이 상황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을 할 수 없어서 별 수 없이 하루 한 번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그게 유일한 음식이었고, 배달원이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면 현관까지 기어가 음식물을 가져와야 했다. 청결은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필수 조치지만 하루 한 번 몸을 씻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 며칠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감염을 전파하지 않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두되 사회적 고립을 막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서는 실은 이 말을 언급하는 신문 기사나 글들 중에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미 처음부터 사회적 거리를 지나치게 두고 있었던, 그에 앞서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재난의 시기에 사회적 거리도 좁히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왜냐하면은 이건 생존의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까지 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감염병은 항상 낙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몇몇 언론들은 초창기에 특히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대다수의 언론이 정확한 명칭인 코로나19를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우한이라는 단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분 중에 하나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인데요.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몇 차례 계속 고집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유행했던 글로벌 팬데믹을 유발했던 여러 질병들을 보면은 스페인 독감, 아시안 플루, 홍콩 플루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들이 종종 붙는 경우가 있죠. 스와인 플루는 돼지 독감으로 부르는 거고요. WHO는 이러한 역사를 두고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하에 지침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이게 사소한 이슈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질병 이름은 실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잘못된 이름들이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인종의 사람들을
대한 백래시, 일종의 낙인을 유발할 수도 있고 동시에 잘못된 지침, 여행 금지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런 용어들은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메르스의 경우도 미들이스트로 들어가는데 잘못된 용어다. 스페니시 플루 잘못된 내용이다.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가스 디지즈 같은 경우도 잘못된 질병이다. 스와인 플루, 돼지독감, 버드플루, 소리독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언노운, 페이탈, 에피데믹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마땅치 않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윤리적으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역병을 방역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름들이 효과적인 방역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얘기했을 때는 질병의 심텀, 증상, 호흡기, 신경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질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급성인지, 겨울에 드러나는지 혹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면 그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름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됐던 당시에 처음 발견됐던 당시에는 한국에서 중국 포비아가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도 하던 식당이었는데 중국한 식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중국인 출입 금지를 명시했던 거죠. 그리고 과거 짱깨 혹은 다문화라고 불리고 놀림받던 아이들이 코로나로 불리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중국에 이 바이러스가 한정되어 있던 시기였죠. 그리고 이것들을 두고서 유럽,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은 다 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매개체처럼 감염원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인 조나단 목 씨는 본인이 자신을 두고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한 다음에 일군의 무리들이 영국에서 자신을 폭행했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초창기 대구에서 집단 발견이 되면서 대구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 대구에 거주한다고 하는 것이 낙인이 되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 여성들이 외국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해 여성이 폭행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너 마스크 어디 있느냐며 여러 차례 욕설하면서 폭행을 했고요. 턱이 탈골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중국 사람들을 감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어서 한국의 특정 지역으로 오고 그때는 모든 아시아인들이 낙인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바이러스가 가장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은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과 같은 유럽과 미국 지역들입니다. 첫 번째 장면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다른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얘기는 국가와 인종에 따른 낙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얘기는 취약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기사인데 세계가 다급한 노동자들일수록 재난의 맨 앞자리로 불려오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무급 휴가와 사직비를 강요당하면서 갑질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중요한 코멘트가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회학자 오찬호 선생님의 말씀이신데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 만보의 차이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몇 주가 그저 조금 참고 견디면 되는 시간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배고픔의 공포로 다가온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예방의 무게는 견딜 수 없이 무거워진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열악한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자,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재 중앙대에 계시는 이승윤 교수님께서 2016년도에 출판한 논문인데 그림이 4개가 보이죠. 맨 이쪽에 있는 게 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여성 이렇게 하고 밑에는 어떤 사회보험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거대한 차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상여금, 시간의 수당 다. 근데 이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건 맨 끝에 있는 위급휴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들이 휴가를 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걸 보시게 되면은 정규직 남성 89.8%, 정규직 여성 88.2%. 근데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은 26.3과 23.6으로 압도적으로 낮고요. 그리고 특히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낮게 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아픈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택배 노동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입사한 지 4주 된 한 택배 노동자가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해요. 보통 하루 최대 물량이 250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보통이 300개라고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300개 그러면 1시간에 30개 1시간에 30개의 택배를 계속해서 배달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2분에 1개씩 심지어 400개에서 500개를 배정할 때도 있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에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쌀과 물, 외환동 사료와 같은 고중량 물건들을 배달하게 되면서 이분이 새벽 배송 중에 숨지셨습니다. 콜센터 여성 노동자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새벽에 여의도 지역에서 녹즙을 하고 나서 5시 30분쯤에 여의도에서 녹즙을 배달하고 나서 오전 7시 50분에 다시 콜센터로 출근했던 이 노동자가 확진을 받았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2014년도에 했던 연구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침을 이용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측정하는 걸 했었어요. 이 포인트들이 콜티졸 호르몬의 측정인 거고요. 그리고 그분을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노동자의 야간에 근무하는 분의 콜티졸 변화예요. 이분은 저녁 6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2시가 되고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잠이 들고 근데 아이를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이었어요. 보통 밤에 되면은 체내 콜티졸 농도가 감소하거든요. 가끔 이 감소하는 속도나 어떤 크기의 차이를 두고 얘기하긴 하는데 이분은 전혀 반대로 밤 12시를 기점으로 콜티졸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짐작컨대 집에 가서 측정했던 시기일 거고 아침에 다시 증가하는 거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정확히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 마스크를 보고 있으면은 무슨 마스크가 신분증 혹은 시민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식당을 갔는데 배식하는 식당이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차고 갔었거든요. 마스크를 안 찼다는 이유로 배식하는 데서 위험할 수 있다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합당한 거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긴 했는데,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나면은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기가 되게 껄끄럽습니다. 눈초리들이 눈치가 보이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현재 이 마스크를 방역하는 노동자조차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각각 나눠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세월호 참사 생존학생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교사셨던 김초원 선생님께서 본인 생일이 4월 16일이셨는데 그날 함께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참사 3년이 지나도록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실은 생명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어서 영리보험은 아니고 정규직 교사가 아니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엽 선생님의 죽음이 재난 상황이라는 환경 속에서 묘하게 겹쳐왔습니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본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다가 마스크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 마스크를 가지고 다른 곳에 팔거나 할 수 있는 부정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차별 정책은 조선학교만을 무상화 대상으로부터 제외했던 그런 어떤 차별의 역사 속에서 또 한 번 드러났던 것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일본에서 조선학교 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상황에 또 한 번 마스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던 기혁 씨는 공적 마스크 구매 대상으로 빠져 있는 거죠. 메시지를 받을 뿐.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노동자 역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몇 개가 남아있고 어디로 가면 살 수 있고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익숙치 않은 노인분들의 경우는 허탕치기가 일수인 거고요. 보통 8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마스크를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경우는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역시 힘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며칠 전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비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마스크가 에어리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마스크 하나에 한국 돈으로 85,000원 정도 하는 마스크라고 해요. 지금 매진이 돼서 4월까지는 물량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마스크만이 아니라 응급실 역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응급실을 갔을 경우에 걸릴 연유가 있으니까 독자적인 개별 응급실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어떤 부자인 분들은 공공 비행기를 타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 회사의 비행기를 타는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여행을 가기 위한 제트기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는 업종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그래서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빈부의 삶의 위험성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초창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들 기억하시나요? 시체를 거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동물과 새가 건드리지 않았던 그리스 시대가 있었고, 자기 위의 것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친척도 재산도 버리고 떠났던 때가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사를 지내고 손을 모아 비는 일만 했던 중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각각의 환경 속에서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힘든 시간이지만 이와 달리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 혹은 슬픈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지만은 택배 기사님을 위해서 마스크를 양보했던 스토리라든가 정말 헌신적인 의료인들 배우로 달려갔던 그분들이 있고, 저는 이 말이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면역에 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상호성의 그물에 얽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서로의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이 수업을 준비하는 일이 실은 되게 벅찼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수업인 거고, 근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특히나 아픈데 소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 우리가 당신과 내가 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더욱더 배제하고 격리하는 그런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실제로 무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러스를 누가 걸리고 누가 그로 인해 죽는가, 그리고 바이러스와 차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닮았다. 세월호 참사 때는 특히나 그 어린 고등학생 분들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이었다고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 모두 이 배에서 내릴 수가 없는 배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사실 같은 것들이 저는 우리에게 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재난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의미에서 생존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무언가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시민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질병관리본부 분들 모두 감사드리다는 얘기 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